기후위기와 그린 뉴딜을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소개합니다. 그것이 그린 뉴딜 핫라인이니까. 그린 뉴딜 핫라인. 안녕하세요. 기후변화에 대해 한국 정부를 비롯한 각국 정부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좀 더 깊게 알려드립니다. 그린 뉴딜 핫라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계 주요국들이 어떻게 기후변화 목표를 강화하고 있는지를 요즘 열심히 모니터링하고 있는 장다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올여름 폭염이 예상된다는 소식에 걱정이 많은 아이 아빠 양윤호 캠페이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진행을 맡고 있는 차윤탁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뤄볼 주제는 한때 뜨거운 감자였죠. 그래서 저희가 좀 감자 식을 때까지 좀 기다렸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공항 건설되는 게 좀 많잖아요. 공항과 또 비행기, 코로나 이후의 여행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코너를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하는 말씀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 후원해주실 분들은 네이버에서 그린피스 팟캐를 검색하시면 쉽게 후원에 참여해주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 예방접종이 이제 나이별로 준비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지금 해외여행 같은 거를 좀 못 가셔가지고 많이 힘드신 분들이 있나 봐요, 해외여행에. 그래가지고 이거 빨리 코로나 끝나고 가겠다 하물며 요즘은 어떤 해외여행지는 가면은 바로 또 백신을 맞춰준다고 언론 보도가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많이들 기다리고 계신데, 다울쌤이랑 연호쌤은 어떠셨습니까? 좀 해외여행 다녀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동안은 그래도 한 1년에 한 번 정도? 2번 정도는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코로나 직전에 가족이랑 같이 말레이시아에 한 3주 정도 갔다 왔었거든요. 돌아오자마자 코로나가 터져서 그 직전에 갔다 왔던 경험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1년 넘게 이제 못 가고 있으니까 삶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주변에서 해외여행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코로나 이후에 5인 이상 집합금지여서 요즘 열풍이죠. 차박이라든가 캠핑을 많이 다니거든요. 가족끼리라든가 그냥 친구들끼리 소규모로 사람도 없는 곳에 캠핑 가서 접촉하지 않고 자연을 즐기다 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았구나 하는 것들도 좀 발견하는 것 같고, 예전과는 좀 다른 라이프 스타일로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연호쌤은 좀 어떠세요? 가족분들이랑 좀 해외여행을 즐기셨는지? 저도 마찬가지로 1년에 한 번씩은 나갔던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한 3, 4년 전에 이제 아이 출산 때문에, 아이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아직 어려서 한동안 못 갔었죠. 코로나도 그렇고. 그래서 되게 답답한 마음이 커서, 최근에 저희 장모님이 칠순이셨어요. 그래서 서간의 식구들하고 같이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왔었습니다. 사실은 해외여행 많이 좋아했었는데 그린피스 들어오니까, 그린피스에서는 출장 가면 탄소 배출 얼마나 했는지 적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 실제로 좀 연호쌤, 요즘 서양에서는 플라이트 쉐이밍?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비행하면 창피함? 그렇죠. 그런 운동이 있었다면서요? 말씀하신 것처럼 쉐이밍이라는 게 뭔가 수치심 그런 거여서, 의학해보면 수치스러운 비행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표현 있잖아요. Shame on you. 맞아요. 영화에서도 나오고 많이 쓰는 표현인데, 이게 그쵸. 유명한 환경운동가죠. 그레타 툰베리가 이걸 시작으로 많이 알려졌어요. 플라이트 쉐이밍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운동 자체가 많이 확산이 됐는데, 2019년에 뉴욕에서 UN 기후정상회의가 열렸거든요. 이때 그레타 툰베리가 비행기 말고 태양광 요트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하면서 되게 화제가 됐었죠. 맞아,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레타 양이 좀 정신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이제 탄소 배출을 이렇게 하면서 국제회의를 간다는 것 자체가 좀 그러니까 다 자동차나 기차가 이런 걸로 해서 이동했다고 그때 기억 나는 것 같은데. 그쵸. 그리고 사실 기후변화 문제가 1990년대 중반부터 92년도에 현하게 만들어지면서 이슈가 돼갖고, 제 기억으로는 저는 대학교 때부터 환경운동을 했었으니까 9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그때도 이제 비행기로 인해서 배출된 이산화탄소 양이 상당히 많으니, 온실가스 양이 많으니, 비행기를 탔을 때 추가적으로 그 온실가스를 상쇄할 만한 어떤 펀드 같은 거를 자발적으로
가입을 해서 일정 부분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걸 좀 상쇄시키는 이런 움직임도 영국인가에서 있었었고, 또 환경단체가 그런 펀드들을 돈을 주고 사서 이제 찢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아예 그거를 사용할 수가 없어서 오히려 더 그만큼 줄어드니까 뭐 이런 식의 운동을 펼치기도 하고, 예전부터 이 문제의식이 있었는데 최근에 워낙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또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 운동가가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더 많이 이런 논의들이 좀 확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후위기를 늦추려면 탄소 배출을 좀 줄여야 되는데, 이 여행을 통한 탄소 배출량이 한 전체에서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연우쌤?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이 한 3% 정도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내년에는 이제 코로나가 조금 이제 종식이 되고 되게 엄청난 또 많은 사람들이 여행에 나설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또 그 3%를 또 더 상회하는 또 배출량이 나올 거다, 이런 또 우려 섞인 분석도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기차나 이런 게 좀 탄소 배출이 적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네. 열차 교통 같은 경우가 제일 적고, 그리고 항공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은 축에 속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육상 교통 중에서는 이제 가솔린이나 디젤, 휘발유나 경유를 쓰는 차들이 상당히 많이 배출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화물 트럭이라든가 기본적으로 키로수가 높으니까, 그리고 뭐 고속버스라든가 뭐 시내버스라든가 만약에 그 휘발유나 경유로 갔을 경우에는 워낙 주행거리가 많기 때문에 배출도 많이 되고, 근데 얼만큼의 사람들이 탈 수 있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비행기는 한 번에 사람들이 많이 타긴 하지만 그 절대량 자체가 상당히 많아서 기본적으로 전체 포션으로만 보면 아까 연호쌤이 얘기한 것처럼 3%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발전이라든가 무슨 뭐 시멘트 산업이라든가 철강 산업 이런 것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포션이긴 하지만, 교통 분야에서는 상당히 많은 양을 내뿜는, 같은 거리를 갔을 때 가장 탄소 배출 많이 되는 게 비행기. 그렇죠. 그건 뭐 상식이죠. 근데 이게 진짜 정말 이게 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은 게, 사람의 그 자유의지를 좀 막을 수는 없잖아요. 어디 이동하고 싶은 욕구가 유독 강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저는 이제 그린피스가 아니라 좀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면, 해외에 또 가봐야 식견이 넓어지고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쵸. 요즘 진짜 정말 작은 가게에서도 가면 100% 한국에서 제작된 게 없고 다 글로벌에서 제작되고, 핸드폰 같은 것도 보면 안에 뭐 전 세계 여러 가지 부품들이 들어가고 하는데, 무조건 가지 말라고 하긴 좀 힘들 것 같고, 약간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옛날에 그 개그 프로그램 보면은 축의금 내는 기준 있잖아요. 어느 정도 치내야 축의금을 얼마 내냐. 그 기준 정해주는. 맞아요.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여행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행은 어느 정도는 좀 그래도 좀 해외에 가면 좀 괜찮은 것 같고, 좀 어느 정도 좀 심하다, 좀 지나치다 생각 드는 그런 거. 이게 딱 정하기는 사실 개인차가 많아서 쉽지 않은 건데, 사실 이 문제가 환경의 문제로 보면은 거의 같은 고민에서 시작이 되는 건데, 예를 들면은 그린피스에서도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의 식습관, 채식 중심의 식습관이 좋다는 거, 환경에 부담을 덜 주고 기후변화에도 부담을 덜 준다는 거 우리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곧바로 우리 모두가 다 100% 채식을 하자, 이 논의로 가거나, 예를 들면 수산업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도 CSP+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러면 이제 해산물을 아예 먹지 말자, 이렇게 갔을 때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할지도 문제지만, 두 번째로는 그게 과연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단계적인 접근이 맞느냐, 이런 고민들은 딜레마는 항상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행도 좀 마찬가지인 게, 어쨌든 뭐 안전의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누구를 구하러 간다든가 아니면 실제 어딘가로 이동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공부를 하러 가거나 아니면 직업으로 어딜 가거나 아니면 어딜 뭐 봉사를 하러 가거나 누구를 구하러 가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실제 본인의 순수한 레저를 위해서 여행을 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비판만 받아야 되나, 그건 또 참 판단하기 쉽지 않은 문제여서. 근데 현재로서는 다른 분야처럼, 예를 들면 수송이라든가 발전 분야에서는 지금 대안이 존재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육상 수송에서는 전기차라든가 수소차가 존재를 하고, 그다음에 발전에서도 그럼 전기 쓰지 말란 얘기냐라고 이제 환경단체들한테 대꾸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아니 전기 쓰자는 얘기다. 다만 전기를 아껴 쓰고 꼭 필요한 곳에 쓰고, 그 써야 되는 전기를 화석연료가 아니라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재생가능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쓰자, 이게 저희가 얘기한 대안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죠. 항공수송도 보면은 지금 당장 다른 분야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전기 비행기라든가 수소 비행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곧바로 상용화될 정도로 기술이 올라와 있는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갈 텐데, 그 가는 과정에서 좀 과도한 여행이라든가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항공교통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좀 장려하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열차나 다른 전기차라든가 전기버스라든가 이런 걸로 대체될 수 있는 여행에 대해서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한정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항공산업을 육성시켜주는 거는 좀 자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어딘가의 중간에서 접점을 좀 찾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연호쌤, 이런 약간 지나친 여행,
이런 거에 대한 뭐 용어가 있다면서요? 오버투어리즘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네. 있죠. 저희도 사실 초반에 이야기했지만 1년에 한두 번씩 꼭 뭐 여행을 간다든가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외국물 먹고 와야 된다.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그런 생각들이 흔히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왠지 워낙 연례 또 행사가 된 것 같아. 어느 그쵸. 순간. 한 그리고 번은 사실 갔다 와야지 좀 뭔가 기분이 나아진다든지. 어렸을 때는 해외여행 가는 게 진짜 좀 어려운 거 아니었어요? 어떠셨어요? 리탁스 언제 처음 가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어느 정도였냐면 90년대 중반인가 처음 갔는데 그때 제 친구가 아버님이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라가지고 걔는 맨날 어딜 갔다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시샘이 나가지고 나도 갔어 라고 이제 국민학생의 마음으로 거짓말 했던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우리도 좀 가볼까 했던 게 한 96년? 5년? 그것도 제 친구들 주변에서는 좀 빨리 간 편이었어요. 그래서 자랑할 만한 그런 거였는데 그쵸. 네. 90년대 후반만 해도 대학생들 중심으로 좀 이렇게 배낭여행 가거나 아니면은 해외여행을 가는 네. 게 시작됐지만 사실 그렇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다 가는 분위기 아니었죠. 연호쌤은 제일 처음 해외여행 가본 게 언제예요? 저도 군대 갔다 오고 나서 2007년 정도에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네. 그때부터 상당히 늦게 시작해서. 가셨군요. 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왜 아람단, 누리단, 한별단 이런 거 있잖아요. 저 그래서 그거 표창도 한번 받았는데 저도 아람단, 누리단, 한별단이어갖고 한별단에서 이렇게 학교별로 한 명씩 해갖고 일본에 보내주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94년도에 그때 처음 가본 거죠. 그리고 나서 대학 와서 이제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이 여행사에 계셨는데 각 집안의 장남들이랑 장녀들 한 명씩만 모아서 보내준 거예요. 그것도 차별이 나왔고 네, 저는 차남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못 가갖고 억울해갖고 나중에 열심히 아르바이트로 돈 모아갖고 나중에 군대 갔다 와서 개인적으로 혼자 떠나본 여행은 그때 처음 가봤고 뭐 그렇죠. 맞아. 그때 저 기억나는 게 1998년 그 프랑스 월드컵 때 너무 이게 옛날에 98년 저희 PD님이 들으시면 좀 기절할 것 같은데 차범근 감독님의 5대1 그때 붉은 악마 분들이 실제 프랑스에 가서 응원을 하는 게 되게 쇼킹한 TV에도 그런 거였어요. 많이 나왔었죠. 그 전에 월드컵은 약간 교민분들 위주였는데 이제 직접 가서 응원을 하고 스포츠 경기 때문에 외국을 간다는 건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그쵸. 얘기였죠 사실. 네. 그래서 막 그때 지금도 흔하지 않지만 저희의 주요 타겟이었던 막 뭐 콜라 음료사 같은 데서 콜라 마시고 뭐 뚜껑 뒤집어 갖고 나오면 보내주고 막 그랬던 이벤트들이 있었던 거. 하여튼 그때 귀했던 거죠 여행이. 그런 흐름이 있었고 그런 네. 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2000년대 들어오고 2020년대 가까우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이제 예전에는 비행값 되게 비쌌는데 저가 항공사들도 많이 생기고 저가 항공사들이 또 동남아도 가잖아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내 여행보다도 더 적은 금액으로 중국이라든가 뭐 동남아라든가 여행을 갈 수 있는 시대가 됐었으니까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1년에 한두 번씩 여행을 가는 시대로 가다가 이제 코로나를 맞으면서 이렇게 확 바뀐 거죠. 아니 2만 원에 해외 보내준다는데 어떻게 안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약간 오버 투어리즘 하니까 생각나는 게 대표적인 게 도깨비 여행 있잖아요. 일본에 새벽에 가가지고 맞아. 쇼핑을 하고 퇴근하고 가서 맞아요. 그래서 막 하루 만에 와버리고 그리고 멜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롱 디스턴스 커플, 롱디 커플인데 갑자기 다음날 가고 막 비행기 타고 왠지 좀 있어 보이고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깝게 갈 수 있는 해외여행이 어딘지 아세요? 제일 빠르고 제일 가깝게? 일본 아닌가요? 일본 어디? 진짜 러시아 아니에요? 대마도. 대마도 맞아.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외국인 거예요. 그 부산에서 보이니까 날씨 좋을 때는. 그쵸. 부산에서 배 타면은 뭐 1시간 반인가 2시간 가니까 그쪽에 쇼핑하러 가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왜냐면 대마도 가면은 거기에 일본 마트가 있으니까 맞아. 거기 가서 의약품들 하루 오전에 가서 쇼핑하고 오후에 돌아오는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 약간 뭐 그 탄소 배출이 많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뭐 배라는 선택지도 있으니까. 보통 배로 가죠. 한일 관계 안 좋아져서 뭐 거의 뭐 그렇게 되긴 하지만 이 오버 투어리즘 얘기를 하시니까 그 약간 도깨비 이런 여행 파는 거는 좀 제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거랑 비슷한 생각을 한 정부가 있다면서요. 우리가 말하는 오버 투어리즘의 기준을 우리가 못 정해봤을 때 치고 나간 나라가 있다면서요. 네, 그 최근에 프랑스에서 새롭게 국가에서 논의를 해갖고 2020년부터 이제 원래 모든 비행기에 이제 환경세를 부과를 하기로 했는데 그 최근에 또 국내 항공 중에서 기차로 저희가 아까 기차 얘기했잖아요. 기차는 상당히 같은 거리를 갔을 때 온실가스 배출이 적다고. 근데 기차로 예를 들어 2시간 30분 이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있어서는 항공기를 타지 말라. 국내의 경우에 이런 논의가 올라와서 그래서 그걸 정부가 법안을 발의했는데 실제 이제 하원에서 통과가 돼서 그 법안이 채택이 된 거죠. 아 진짜요?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 이게 그린피스도 그런 거 있거든요. 그린피스도 9시간인가 10시간 이내로는 예를 들어서 유럽 내에서 이동할 때는 비행기를 타면 안 되고 출장 때
뭐 기차를 탄다든가. 저 예전에 유엔에서 일할 때도 그런 기준들이 있었어요. 어느 시간 이상은 이제 뭐 비행기를 타고 또 어느 시간 이상은 이코노미가 아니라 뭘 타고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그것처럼 국내에서 한 2시간 30분 이내 거리는 열차로 다 커버가 되고 그 정도는 비행기를 타는 거는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서 좀 너무 큰 영향이다. 이런 것들이 실제 법안이 통과돼서 제재가 되는 시대가 된 거죠. 우리는 출장 가면 그린피스는 탄소 배출 얼마 했는지 다 써내야 되고 또 나오잖아요. 너 올해 탄소 배출 이만큼 했어. 죄책감을 안겨주는 그런. 네, 그리고 일정 거리는 아예 비행기를 못 타죠. 그렇긴 한데 웬만한 건 다 이제 화상으로 하고, 그리고 코로나도 그렇고 되게 쇼킹한 뉴스인 것 같아요. 왜냐면 프랑스가 에어버스가 이제 유럽 연합체계지만 에어버스도 좀 프랑스랑 관련 많잖아요. 약간 자국 산업이랑 관련도 있고 항공이란 게. 그쵸. 그리고 사실 작년에 코로나 터졌을 때 프랑스 정부에서 에어프랑스가 그때 워낙 어려워지니까 그때 정부에서 지원해줬었거든요. 수조 원 단위를 정부에서 지원해줬는데 그 지원해준 조건 중에 일부 국내 노선을 폐지시키는 거를 조건으로 걸고 지원해줬었거든요. 그리고 에어프랑스는 예전에 기내에서 플라스틱 숟가락 안 쓰고 전부 다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재질로 쓰는 걸 또 먼저 실천한 적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다 보니까 이런 변화들을 먼저 좀 선도해 나가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얘기도 되게 약간 좀 충격적인 게 2시간 반 거리는 국내에서 없앤다고 했는데, 사실 프랑스 땅 크기를 봤을 때랑 그 이제 프랑스에서 떼제베를 우리나라가 많이 참고했잖아요. KTX 만들 때. 그쵸. 근데 우리 부산 갈 때 얼마 정도 걸리죠? KTX가 한 3시간 그래도 걸리지 않나요? 그러면 거의 부산 노선 같은 거 빼고는 우리도 같은 기준이면 거의 다 국내선 기준 없애는 거잖아요. 그 어떤 KTX에 따라서 또 시간이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2시간 반으로 했을 경우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거의 뭐 국내에서는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 거 없다라고 제주도 빼고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서울 부산 뭐 무정차 KTX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차 안 하고 한 번에 가. 그거 하면 뭐 2시간 안에 간다고. 비행기보다 낫다 뭐 이렇게 홍보했었던 기억이 있는 거 같아요. 맞아요. 빠른 거는 2시간 반도 안 걸릴 것 같기도 해요. 네. 거의 국내선 없애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했을 경우에. 근데 보니까 애초에 프랑스도 처음에는 이런 어느 거리가 적당한지를 전문가들이 자문을 했을 때 처음에는 4시간 이내로 제한했을 때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워낙 많은 노선들이 이제 폐지가 되니까 항공업계가 강하게 반발을 해서 이제 2시간 30분 이내로 이제 절충안이 나온 거죠. 우리나라 만약에 기차로 4시간 했었으면 정말 대부분의 곳이 다 막히는 상황이 되겠죠. 그 이제 제가 또 보니까 그냥 이렇게만 하면은 또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으니까 대신에 약간 기차를 호텔 객실처럼 엄청 고급화해가지고 약간 좀 덜 따분하게 그렇게 한다고 또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뭐 근데 프랑스만 뭐 이런 겁니까? 아니면 좀 다른 나라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연우쌤? 말씀해주신 프랑스가 상당히 선도적이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유럽 국가들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어요. 스웨덴 같은 경우에도 아까 그 그레타 툰베리가 있는 곳이 스웨덴이죠. 여기에서도 세 번째로 큰 공항을 폐쇄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지금 똑같습니다. 논리는 항공기 운항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어떤 현 집권당의 국정 철학이 반영이 된 건데, 야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항공산업을 유치시킨다는 반대 목소리가 있기도 하고요. 또 그 이외에 네덜란드나 벨기에에서도 환경세를 부과하자는 제안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네덜란드에서는 2021년 올해부터 환경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비행기 타면 누구한테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겁니까? 네덜란드는? 타는 사람들한테. 한 사람당. 승객들한테. 네, 네덜란드는 한 23,000원? 예전에 처음 비행기 타고 다니고 했을 때 보면 그때는 뭐 뭐라고 하죠? 공항 이용세. 네네. 그 금액이 한 2만원 그 정도 했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 유니세프. 그래가지고 이게 약간 탄소세네요. 탄소 내면 세금 내는 거네. 맞죠? 1인당 23,000원 더 내라고. 그렇게 봐야죠. 그리고 이제 또 국제항공기구에서 항공사별로 탄소 줄이라고, 저희도 옛날에 붓바 살바 시절에 이 내용 방송한 적이 있는데, 근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탄소 배출이 확 줄어가지고 이제 항공사 입장에서 조금만 줄여도 되는 약간 뭐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 어떻게 된지는 나중에 업데이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은 어쨌든 비행기를 타려면 이게 다 이제 사람들이 자기 집 앞마당에서 탈 수는 없잖아요. 존 트라볼타처럼 탈 수는 없잖아요. 공항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뜨거운 감자가 좀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 우리가 방송 일정 때문에 그러긴 했지만,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공항 짓자라는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동안 항상 특히나 선거철 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지방선거라든가 총선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관련된 선거철이 되면 그 지역에 이제 어떤 큰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를
공약으로 내걸고 개발 공약들이 막 우후죽순 나와서 서로 경쟁하는 게 그동안 문화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 전체 국토 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이 공항이 필요하지 않고, 그리고 철도도 사실 되게 잘 돼 있는 나라죠. 뭐 예를 들어 대전만 산다고 해도 대전에서 서울역까지 예를 들면 KTX 타고 오면 1시간도 안 걸리고, 그 다음에 서울역에서 공항철도를 타고 인천공항까지 갔을 경우에 사실 1시간이면 가잖아요. 또 그러면 결국에는 2시간 정도에 공항을 갈 수 있는 건데, 웬만한 국가에서 집에서 2시간 만에 공항 가는 나라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보면은 지방공항의 이런 필요 자체가 적긴 한데, 근데 이미 우리나라의 지방공항이 벌써 한 14개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항상 뉴스 나오는 게 이제 적자 맨날 면치 못한다는 뉴스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14개 중에서 한 70% 이상인 10개 정도가 만년 적자 상태래요. 그러면 그 얘기는 공항을 지을 때는, 이 공항을 지으면은 이 정도 여객 수요가 늘어나서 이렇게 편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통 해놓고 나서 사업에 들어가죠. 막상 지어놓고 나면은 그만큼 이용객이 없어갖고 적자를 면치 못하는 거고, 그거를 계속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국민 세금도 나가는 거니까. 사실상 이런 우후죽순 지방공항 공약들이 그동안에 우리나라 전체 세수에 미친 악영향이 되게 컸던 거고, 그 공항이 개발되고 거기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 사실 그 충분한 수요가 없어도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까운 데 공항이 있는 게 좋긴 하겠지만, 전체 차원에서 봤을 때 또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물론 이제 국가 균형 발전 입장에서 지방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만 국민이냐, 우리도 집 근처에서 좀 타고 1시간 2시간 내로 공항 가갖고 동남아 여행 가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욕구가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균형 발전 측면에서 접근을 하되, 그렇다고 이미 우후죽순 생겨버린 적자인 공항들이 많은 상태에서 또다시 지방공항을 지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여기저기서 많으니까 이런 거는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공항을 운영하는 게 공사인데 계속 적자가 나면 공사에는 아무래도 세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쵸. 저 지금 너무 충격이에요. 한국에 공항이 14개나 되는지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아마 이름 대보라고 하면은 전혀. 쌤이나 연어쌤이나 저도 5개 이상 못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14개나 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뭐야 나는 왜 이렇게 공항이 접근성이 안 좋아, 그거는 이제 접근성을 좀 개선하는 그런 방법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저 리무진 버스라든가 아니면은 철도 교통을 좀 더 횟수를 좀 늘린다라든가, 아니면은 철도 라인을 조금 더 늘려갖고 좀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사실상 환경적으로는 맞죠. 해외에서는 지금 국내선도 다 없애고 저가 항공이라고 그러죠? LCC 이런 것도 막 없어지는 추세고 한데, 어떻게 우리나라는 좀 거꾸로 가는 것 같아서 한데, 아무래도 가장 뜨거운 감자 같은 게 가덕도 공항이죠. 이게 어느 쪽에 있습니까, 가덕도가? 네, 가덕도는 그 부산 지도 놓고 보면은 태 쪽에 있어요. 창원 김해시 밑에 조그만한 섬인데요. 이곳이 이제 지금 이번에 법안 통과되면서 공항이 설치된 장소입니다. 네, 거제도랑도 아마 네, 연결돼 있을까요? 여기에 막 공항을 하여튼 뭐 진다 안 진다로 뭐 정말 정치권에서 말이 많았죠. 좀 오래된 얘기죠. 그래서 김해공항에 예전에 한번 그 사고가 한번 났었잖아요. 김해공항 인근에 있었던 산에 그 비행기가 부딪혔나? 네. 사고가 나면서 이제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그 다음에 항공업계에 일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김해공항이 너무 착륙하기에 좀 위험하다, 이런 안전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이제 공항 얘기가 나왔다가 예전에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경제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잘 맞지 않는다. 그래서 아마 김해공항을 뭐 확장하는 걸로 또 논의가 되다가 최근에 갑자기 가덕도 신공항 추진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야당에서도 오케이 해갖고 특별법을 갑자기 만들어갖고 통과를 시키면서 이제 사회적으로 좀 논란이 됐죠. 그러니까 환경단체들이라든가 아까 저희가 얘기한 선심성 개발 공약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탄소 중립하고 기후위기 대응한다면서 온실가스 배출이 많이 되는 항공을, 그것도 특별법까지 그 통과를 시켜서 기존에 있었던 프로세스들, 과정들, 환경영향 평가라든가 무슨 예타라든가 이런 것들 다 면제해주면서 이런 수조 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토목공사를 그렇게 빨리 통과를 시키는 게 맞냐라는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 예비 타당성 조사나 뭐 환경 뭐 영향 평가나 이런 거를 법에서 면제할 수 있다고 넣은 거는, 그거는 솔직히 통과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봐야죠. 사실 그렇게 특별법을 만드는 이유가, 물론 뭐 통과할 가능성이 낮은 것도 있겠지만 좀 빨리 시기를 좀 땡기려고 하는 목적도 클 거고요. 근데 이제 기존의 그런 예비 타당성 조사라든가 아니면 건설 관련해서 각종 이제 부가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면제시켜줬거든요. 이런 절차들이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예전에 이제 중구난방으로 했던 대규모 토목 개발 계획들이 나중에 해보니까 환경만 파괴하고 애초에 목적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사전 타당성 검토라든가 예비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
것들의 절차가 쭉 있는 건데 갑자기 그거를 통으로 면제해주는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거는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많이 이제 여기 뭐 지역 이제 환경 NGO에서도 많이 이제 문제가 된 것 같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거기 있는 동식물은 다 죽는 건데 그것도 그렇지만 또 이제 공항이 생기면 탄소 배출이 계속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저희가 탄소 배출 맞출 수도 없고 참 그런 것 같고 또 약간 또 이런 구체적인 뭐 조사를 하는 지방 NGO들이 좀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항상 국책 사업인데 뭔가 정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꽤나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되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잡음이 있고 뭔가 깨끗하지 못한 부분들이 항상 드러나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산의 환경단체인 부산환경운동연합이 최근에 부산시 홈페이지에 환경조사 보고서 관련된 내용이 올라와 있었는데 여기에 가덕도의 많은 부분이 변형이 돼서 공개가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뭐 멸종위기종 동식물 관련 내용들 이런 것들이 조사된 보고서에는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모두 다 통으로 삭제되어 있고 가덕도라는 지명도 서부산권역 뭐 이런 말로 단어가 대체되어가지고 올라와 있다라고 했더라고요. 의심스럽네요. 동물 이런 거 삭제해. 참 이게 너무 씁쓸한데 진짜 부산 지역은 정말 진짜 환경 이슈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거기 원자력 발전소도 그렇고 후쿠시마 오염수도 그렇고 막 혹시 부산 지역 말고 다른 지역은 또 공항을 뭐 진행하고 있거나 그런 게 없습니까? 네, 뭐 앞에서도 저희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주도에도 제2공항 관련된 사항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여기도 근데 마찬가지로 또 제2공항 관련돼서 언론 등에 배포되는 책자 등에 또 제2공항이란 단어를 또 의도적으로 넣지 않으려고 하는 또 움직임이 포착이 되기도 했어요. 제2공항이면은 저희가 아는 그 제주도 공항 말고 딴 공항을 또 짓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왜 그렇죠? 지금 공항이 뭐 작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뭐 아시다시피 제주도로 사람들이 워낙 관광객들이 많이 늘었으니까 특히나 중국 관광객도 많이 늘고 국내 관광객들도 많이 늘고 하니까 그동안에 이제 공항이 근접해 있지 않은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제주도 전체에서도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좀 제주공항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공항을 만들어야 된다는 요구가 있어 왔고 그리고 현재 공항이 위치한 곳이 한쪽 사이드에 있으니까 다른 쪽에서는 우리 지역에도 좀 공항이 와서 여러 가지 개발을 할 수 있는 개발 프리미엄을 얻으려고 하는 지역적인 관심도 좀 있었고 그래서 그런 논의들이 있어 왔던 거죠. 근데 내부적으로 보면은 이제 안에서도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여론이 많이 상당히 갈라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반대하는 입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라는 연대체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2019년에 한번 도민 여론조사 해봤을 때 다 명확한 반대 입장이 나왔었는데 왜 계속 추진을 하느냐 이런 게 있는 거고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제 제주의 발전을 위해서 좀 해야 된다 이게 있는데 결국에는 제주라는 되게 한정된 공간이잖아요. 거기다가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제주도도 지금 여행객들의 폐기물 처리를 못해갖고 좀 난리가 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주라는 한정된 공간에 점점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온다고 했을 때 우리가 무한정 관광객들 받을 수 있도록 공항 하나 늘리고 나중에 또 필요하면 공항 하나 더 늘리고 아니면 기존 공항 확장하고 이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제주의 환경을 지키고 여행객들이 보고자 하는 제주의 아름다움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인 건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게 공항이라는 게 다른 나라나 다른 지역은 줄이거나 이런 상황인데 저희만 계속 더 지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좀 너무 좀 그런 게 있는데 실제로 영국에서 공항 더 짓는 거를 법원에서 더 짓지 말라고 뭐 한 사례가 있다면서요? 맞아요. 그 제주와 비슷한 이유 때문에 영국에서도 제3활주로 건설을 하려고 했었어요. 어느 공항이요? 영국 히드로 공항인데요. 저 가본 것 같아요. 그 약간 환승 많이 하는 공항. 맞아요. 네. 한 번씩 유럽 갈 때 그 문문 들어가거나 아니면 나오는 문으로 많이 활용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근데 올해 2월 말에 영국 법원에서 3활주로 건설 계획 승인을 위법하다. 왜 위법하냐? 이거는 파리 협정에 따른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책무를 위반하기 때문에 위법하다라고 하는 되게 놀라운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랑은 되게 대조적인 분위기죠. 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냈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공항도 아니고 활주로를 늘리는 건데도 하지 말라. 우리나라의 좀 사법부의 이 탄소 감수성도 좀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최근에 사실 공항을 늘리는 것도 문제지만 저는 되게 문제의식을 갖고 봤던 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왜 무착륙 비행 이런 거 있었잖아요. 맞아. 실제 해외는 가지 않는데
있는데 비행기를 타고 면세점 들리고 마치 해외여행 가는 기분 같은 걸 느끼고 다시 그냥 돌아오는 그 공중에서 떠돌다가 저는 처음에 그걸 보고 어이가 없었는데 우리나라는 물론 뭐 항공업계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워낙 힘드니까 자구책 차원에서 추진한다 뭐 이런 명분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것도 어려운 사정이야 이해하지만 좀 납득하기 쉽지 않은 건데 우리나라는 업계가 아니라 오히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무착륙 비행을 이거를 막 홍보를 하고 더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어갖고 특히나 기후위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시민사회라든가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진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아니 도대체 기후위기 대응한다면서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로 어떤 목적이 있어서 아니면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은 내가 해외여행을 가야겠다 이거는 해외 가는 것도 아니고 무착륙 비행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확대한다는 거는 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제가 불편한 지시를 하나 공유 드리면 이 기내식이라는 거는 무착륙 비행에서 기내식도 먹으러 간다고 또 하시잖아요. 그렇죠. 기내식이라는 거는 원래 맛이 없는 거거든요. 이게 왜냐면 이게 과학적으로 이제 높은 고도에 올라가면 식감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맛있는 걸 먹어도 그 맛있는 걸 먹어도 사실은 땅에서 먹는 것만 못한 건데 약간 이 좁은 데서 이렇게 일회용품을 다 뜯어갖고 이렇게 먹는 게 사실은 이게 불편한데 이게 또 이제 특별한 추억처럼 생각하시고 기내식 먹으러 솔직히 가고 불편하잖아요. 퍼스트 불편하죠. 클래스 거기 막 떨어지면 막 클래스 죽기도 타갖고 먹고 그 좁은 곳에 앉아갖고 도대체 그걸 왜 가는지 난 이해가 안 가. 요즘 참 우리가 좀 무엇이 중요한지 그러니까요. 알았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탄소 배출이 비행기가 적게 되면 좋은 건데 아까 연호쌤이 잠깐 언급해 주시긴 하셨는데 그러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재생 가능 에너지로 충전을 하면은 거의 탄소 배출량이 0인데 거의 비행기는 좀 그런 과학적인 발전이 좀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 비행 부분에 있어서도 기술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기 비행기 그리고 뭐 수소로 가는 비행기 이런 것들에 대한 항공업계에서 조금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롤스로이스에서 시속 480km 속도로 가는 것들을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 안 하고 이제 전기나 뭐 이렇게 하게. 그러니까 롤스로이스가 우리 자동차로 유명한데 또 엔진으로 유명하잖아요. 항공 엔진. 네, 맞아요. 롤스로이스에서 그렇게 이제. 근데 이게 약간 배터리 무게 때문에 좀 한계가 있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장벽인 것 같아요. 뭐 사실 기존에는 항공료만 넣으면 갈 수 있었던 부분을 큰 고체 배터리를 비행기에 달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먼 게 또 사실이다 보니까 전기차도 마찬가지지만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연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기술 개발이 조금 더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무동력 비행 같은 거 그런 거 가끔 성공에 사시는 분 보면은 근데 그런 거만 한 명 타고 막 이런 거니까 기술 개발이 되면 그럼 좀 걱정 없이 탈 텐데 그죠? 네, 맞아요. 많이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에어버스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소 비행기 요거를 지금 조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2035년까지 수소를 동력원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최대 3,700km까지 가는 비행기를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좀 그렇게 좀 개발이 좀 빨리 된다면 그러면 약간 탄소 배출에 좀 대한 걱정이나 부담 없이 좀 여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우리나라만 좀 거꾸로 가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저탄소 비행기가 좀 개발되기 전에 좀 그래도 항공사들도 이런 눈치를 좀 볼 텐데 항공사가 사실은 비행기를 더 타는 좀 정책을 많이 유도했잖아요. 마일리지 쌓아라 이런 걸 많이 유도했는데 탄소 배출을 좀 줄이기 위해서 약간 노력하고 있는 그런 항공사는 전혀 없습니까? 일단 좀 단계적으로 접근하도록 정부에서도 좀 유도를 하고 사회적으로도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 게 에너지 분야는 거의 비슷한 접근 방식이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완전 새로운 연료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기존의 연료를 최대한 적게 쓰면서 똑같은 거리를 갈 수 있는 즉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외국의 항공사 중에서 항공유를 쓰는 거는 똑같은데 예전보다 적은 양의 항공유를 써서 새로운 엔진을 통해서 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면 독일의 루프트한자 같은 경우에 트윈 엔진 항공기를 앞으로 5년 동안 40대를 구매한다고 했는데 이게 엔진이 2개라서 기존 비행기보다 연료를 상당히 많이 아낄 수 있다고 해요. 결국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새로운 기술인 거죠. 이런 부분들이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중장기적으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기 비행기라든가 수소 비행기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에서 또 세금 부분을 좀 조율을 하거나 아니면 아까 프랑스처럼 일정 거리에서는 항공을 좀 제한을 한다든가 이런 사회적인 논의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항공을 이용하는 그 승객들 입장에서도 그만큼의 일정 부분 규제를 통해서 세금을 내게 하거나 아니면 자발적으로 탄소 중립 펀드 같은 것들을 구매를 해서 아니면은 비행기를 탄 만큼 다른 자기 삶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행위들을 좀 줄이는 방식으로 해서 상쇄시킬 수 있는 이런 옵션들을 사람들에게 많이 주는 방식도 좀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아까 그 얘기했던 독일의 루프트한자 같은 항공에서는 컴펜세이드라는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이걸 통해서 이 항공사에서 구축한 이 디지털 이산화탄소 보상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행자가 자기가 이용한 항공편을 입력을 하면은 자기 자신의 여행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본인이 상세를 하고 싶으면 어떤 것들을 참여할 수 있는지, 뭐 나무를 심는다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를 뭐 사용한다든가 아니면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자발적으로 그 승객이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알려주고 그걸 통해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그 승객들은 인증서를 발급받아서 자신의 SNS에 공유하면서 내가 비행기 타고 여행을 갔지만 그만큼 이러이러한 노력들을 해서 탄소를 상쇄시켰으니까 나를 너무 욕하지 마라 친구들에게 이제 알릴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이런 약간, 것들이 좀 확산이 되면 사실 뭐 아예 여행을 안 가고 살 수는 없는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죄책감도 덜고 또 이거를 통해서 내 삶에서 어떤 실천을 하면은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구나 하는 방법들도 알게 될 수가 있으니까 일정 부분 규제와 이런 자발적인 인센티브를 혼합시킨 정책들을 정부에서 좀 디자인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약간 이제 좀 대중적으로 영향력 있는 분이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나는 착한 저탄소 여행을 위해서 이런 데 갔다. 이런 걸 인증하고 그런 분위기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막 해외에 가서 인증하려고 하고 막 그런 문화도 많아가지고 또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분명 줄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또 여행 자체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면 좋지 않을까. 예를 들면은 들어보셨겠지만 한동안 공정여행이 또 이슈였잖아요. 맞아요. 여행을 가면서 그 나라의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고 그 나라의 지역 주민들의 문화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왜 되게 폭력적인 여행들 많잖아요. 그 지역의 생태계도 파괴하고 지역의 문화도 무시하고 되게 소비적인 여행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그 지역의 고유한 문화들이 보존이 되면서 지역의 고유한 생태계들도 보존이 되면서 가능한 한 환경에 가장 적은 영향을 끼치면서 또 여행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컨셉의 공정여행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들도 우리나라에 꽤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도 좀 확산이 되면서 단순히 여행을 가는 동안의 이산화탄소 배출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문화나 새로운 지역에 대한 욕구는 인간으로서 있잖아요. 그거에 거스르지 않되 새로운 문화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폭력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어떻게 여행을 하는 것이 그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살리고 그리고 아름다운 생태계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인가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차박을 하러 다니고 있는데 차박 전기차로 가긴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전기가 100% 재생에너지에서 지금 나오는 건 아니니까 조금 죄책감이 분명히 있죠. 근데 차박을 가게 되면은 최대한 에너지를 적게 쓰려고 하고 그 다음에 현지에 갔을 때 깨끗하게 해서 클린 캠핑을 하고 오려고 하는데 요즘 차박으로 유명한 포인트들을 가보면 쓰레기 정말 무분별하게 버리고 나무 막 깎아내고 그 다음에 화장실도 정말 더럽게 쓰고 해갖고 지역 주민들이 화가 나갖고 차박 못하도록 막아놓는 유명한 사이트들이 되게 많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한동안 되게 유명했다가 지역에서 다 막아버리는 곳들이 전국적으로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이런 건 사실 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좀 인원도 좀 제한을 할 필요가 있고 너무 무분별하게 열어놓으면 어쨌든 환경부하가 많이 걸리고 환경이 파괴될 수밖에 없으니까 인원도 제한을 하면서 관리를 하면서 그만큼 비용도 받고 그 여행을 하는 사람들도 자발적인 캠페인을 통해서 클린 캠핑이라든가 공정여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커뮤니티로 확산을 시킬 수 있을지 내가 거기에 얼만큼 기여할 수 있을지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행으로 발전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이번에 또 하게 되더라고요. 거기서 좀 고용 창출하면 되겠다. 진짜.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 비슷한 사례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 제가 제주도 여행하면서 우도라는 섬이 있잖아요. 유명한 관광지인데 땅콩 아이스크림. 거기는 맞아요. 거기는 그 렌트카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차를 배에 싣고 들어갈 때 렌트카는 안 되고 정말 교통약자들이 있는 경우에만 차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데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은 많은 전기차 업체들이 거기에 상주하고 있더라고요. 그 내부에서 우도를 돌 수 있는 전기차를 거기서 할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시스템이 저는 상당히 인상 깊었고 이런 것들이 조금 우리나라 전반에도 국가 정책상으로 조금 반영이 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고용 창출 효과도 있을 것이고 환경 개선 효과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 얘기하시니까 최근에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거 하나 공유해드리면 제주에서 되게 지금 신기한 아니면 독특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요. 제주도에 지금 태양광도 많지만 풍력 발전들도 많이 들어가면서 봄이랑 가을철에 주말 같은 때 전력 수요가 제일 낮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기를 제일 많이 쓰지 않는 시기가 주로 봄과
늦가을에 주말 이런 때란 말이죠. 근데 그 전력 수요가 낮을 때 재생에너지 공급이 상당히 많아지면서 전체 전력 공급에 있어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재생에너지는 이렇게 항상 일정하게 전력이 생산되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시간대에는 재생에너지 공급이 과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릴 수 있는데도 풍력발전기의 일부를 돌리지 말라고 명령을 해서 일부러 멈춰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되게 아깝잖아요. 재생에너지 다 설치해놓고 최대한 생산되는 거 다 써야 되는데 수요랑 맞지 않음으로 인해서 과잉되는 것들을 일부러 잘라줘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까운데 이걸 막기 위한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주도에 전기차가 많잖아요. 그럼 전기차가 그리드 전력망에 연결이 된 상태에서 많이 재생에너지가 과잉 생산될 때는 그걸로 전기차를 충전해놓고 왜냐면 전기차를 동시에 다 돌리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그 과잉됐을 때 충전해놓으면은 재생에너지를 끊지 않고 중단시키지 않고도 그 전력을 저장해놨다 나중에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방향으로 가려면 제주도의 전기차가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나야 되는데 문제는 제주도 가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항에 와서 인근에 렌트카를 하잖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렌트카 업체가 공항 근처에 있잖아요. 거기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내연기관 차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주도적으로 보급을 했을 때 아무래도 사용하는데 요금도 적고 환경의 부담도 덜하니까 사람들이 욕구가 있으니 기존의 내연기관을 이미 구매해놓은 렌트카 업체에서는 자신들의 손해로 돌아오는 거죠. 제주도가 더 공격적인 확대 계획이 있었는데 그거를 업계에서 이제 반대를 해갖고 근데 못 늘리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제주도가 뭐 이렇게 노력을 하면 뭐하냐고. 이게 공항 지면은 말짱 도루묵인데 공항 질 돈으로 차라리 이런 보조금이나 좀 지원하고 그런 게 낫지 않을까. 그쵸. 약간 씁쓸한 그것도...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공항부터 항공기, 탄소 배출, 휴가 시즌이 다가오다 보니까 한번 얘기를 다뤄봤는데요. 전하는 말씀 듣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피스 유니버스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팟빵, 파티, 앵커, 스포티파이 등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gkr@greenpeace.org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어떻습니까, 두 분? 네, 저는 오버투어리즘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만약에 출장도 여행의 한 일종으로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상황을 넘어가면서 되게 많은 회의들을 다 화상으로 진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도 이런 굳이 불필요한 출장은 줄이면서 다른 방법들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오버 투어리즘에 대해서도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많이 심사숙고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해외여행을 갔다 왔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주변에서 저도 환경에 관심을 가지는 지인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정말 난 앞으로 비행기를 타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지인들도 제 주변에는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거든요. 아직 우리 사회에 다수는 아니겠지만 기후위기 상황으로 가면서 저는 이런 접근을 할 때 좀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서 개인이 판단을 내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은 나는 1년에 한 번 그래도 해외에 가서 새로운 문화도 접하고 해외에 있는 친구들도 만나고 새로운 전혀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자연도 보고 싶어. 그런데 그만큼의 온실가스 배출이 많이 되니까 그럼 나는 평소에 국내에서는 차를 타지 않거나 대중교통 이용하거나 만약에 차를 탄다면 전기차를 타고 식습관은 좀 채식 위주로 가져가면서 에너지도 많이 아끼고 무분별한 소비를 자제하면서 평소에 나의 탄소 반자국을 줄였으니까 나는 1년에 한 번 내가 그 해외여행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연간 배출하는 1인당 탄소 배출량을 훨씬 더 적게 관리할 거야. 이것도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런 마일리지를 한번 개인마다 좀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탄소 발자국을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높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기후위기에 대한 엄청난 책임이 있는 건 맞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전 세계가 똑같이 피해를 보게 되는 기후변화 그 다음에 기후위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항상 기후정의잖아요. 결국 기후변화가 진행됐을 때 저소득 계층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개발도상국에 사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은 홍수 피해라든가 이런 이상재해로부터 안전장치가 더 적은 사람들이 더 많은 피해를 보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오히려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이 덜한 사람들이 더 많은 피해를 받게 되는 기후정의의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나의 소비 하나하나가 나의 생활 양식 하나하나가 기후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사람들이 좀 고민할 수 있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항공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도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논의가 확장이 돼야 되지 않을까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좀 답답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답답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그럼 막 여행도 가지 말고 뭐 하라는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 그린피스가 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제 5월 28일부터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그린피스 창립 50주년 기념해가지고 미디어 아트 전시회를 합니다. 철저한 방역 수칙 안에서 기후 변화를 이제 미디어 아트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5월 28일부터 6월 17일까지 진행을 하니 이제 조금 시간이 되시는 청취자분들께서는 방문을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 있으니까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다울쌤, 연호쌤, 그리고 끝까지 청취해주신 청취자분들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